오늘 이제 강동구에서는 총 4번에 걸쳐서 강의 준비를 지금 하신 상황이고, 오늘 첫날이 재건축입니다. 네. 일단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현재 내가 아파트에 산다. 손 들어주겠어요? 아니면 내가 빌라나 연립에 산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일반 주택지 이런 데 거주한다고 제가 보면은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어쨌거나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새롭게 만들고자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가로주택, 노아타운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와 계시는가에 대한 걸 좀 더 알아야 제가 좀 더 설명을 할 때 좀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봤고요. 제가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교육을 한 3년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강동구에 지금 와보니, 제가 강동구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재건축이 좀 많은 지역인 듯 싶어서 딱 상상을 하고 온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연령층이 조금 젊으시겠다. 왜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강남은 이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진 동네잖아요. 그리고 강북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좀 덜 지어진 동네고요. 그러면은 제가 교육을 딱 나가보면 일단 강북 쪽으로 가면 재개발 쪽에 주민분들이 많으셔서 항상 연령층이 젊으신 분이 60대 아니면 거의 주류가 70대, 80대.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라는 이게 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하시는 게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실제 내용보다는 제가 엄청 많이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제가 덜 떠들어도 이해를 잘해 주실 것 같다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오늘 재건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청드린 거는 핸드폰을 지금 진동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진동 안 해놓으시고 핸드폰 벨이 울린다.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노래를 한 곡 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동으로 좀 해주시면, 아니면 노래를 나중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재건축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우선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막 노아타운도 있고 뭐가 많아요. 요즘에 또 역 주변에는 뭐 다른 유형의 사업들도 좀 많이 진행이 됐고,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정비사업, 도대체 재개발, 재건축, 노아타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정비사업이 보통 뭐냐?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 알 수 있잖아요.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막 이런데, 그래서 일단 정비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제자 붙어서 어딜 가면 우리 동네 다 재개발을 하신대요. 근데 그게 이제 재건축이거나 노아타운이거나 뭐 역세권에서 벌어지는 다른 유형의 사업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다 우리 동네 재개발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동네 주민분들 간에 또 이거를 딥다 공부를 또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동네 재개발 아니야, 별거 아니고 하고 또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 동네가 재개발을 하는지 재건축을 하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우리 재건축할 때 어떻게 진행하면 돼?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지 우리 재건축을 할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강의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치구에서는 배포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은 이게 제가 법규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되게 다양하게 책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갖고 이제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간혹 이거를 이게 이제 막 사진을 찍거나 이 자료를 갖고 인터넷에 가끔 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법령이 1년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는 건 지금 시점의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해서 올리시면 내일이면 또 법이 바뀌거나 서울시에서 관련 규정들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걸 올리시는 상황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기준으로 이거를 좀 들으시고 수시로,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제가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런 데에서 수시로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하시거나 주변 분들한테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될 때 좀 정확한 정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사소한 것들, 내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분쟁을 해결해 드리는 이런 기회를 또 갖게 되시는 경우가 있어서 사소한 거지만 결코 내 재산권이 걸린 것들이기 때문에 결코 사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누군가한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뭔가 좀 더 정확한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좀 사용하는 걸 자제해 주십사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저희 동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아파트에 살아요. 나는 그냥 일반 주택단지에 살아요. 나는 빌라에 살고 있어요.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동네가 주차하는 것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도 없고 우리는 주변에 공원도 있고 길도 반듯반듯하고 막 이런 상황이 그럼 우린 재개발을 하는 게 맞을까? 재건축을 하는 게 맞을까? 뭐 모아타운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엄청나게 하세요.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시니까. 근데 어찌됐거나 우리 동네는 그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시죠? 내 집이 제일 좋아. 물론 부러워하는 동네가 있긴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내 집의 내 동네가 제일 최고라고 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오래 살고 있었는데 이왕이면 집이 낡았으니까 집을 좀 고치고 살면 좋겠어. 근데 문제는 내 집만 고쳐서 될 일이 있고 우리 동네가 바뀌어야지 좀 더 좋은 동네, 가치 있는 동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사업을 해야 될지 그거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주민분들이. 그거를 그러면 찾아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비사업이란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비. 수없이 정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도시의 기능을 회복을 하래요. 도시의 기능이라는 건 저희 동네면은 동네에서 그냥 일반 단독지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길이 넓고 주차장도 좀 번듯번듯하면 좋겠고 저희가 살 때 도시의 기능이라는 게 실은 저희가 도시 안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먹고 자고 쓰고 일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좀 살기 좋은 동네 그러면 뭐가 어떤 동네가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내 집이 제일 괜찮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동네가 좋다는 게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그냥 내가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어딘가에 나와서 여름에 나와서 담소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놀이터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뭔가 물건을 사러 가는데 저 큰 길가에 멀리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가도 좀 가까운데 그럴싸한 상가도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에 가시는 이유가 꼭 어떤 서류를 발급받는 것보다는 거기에 가서 문화 생활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건강검진도 해주는 시설들이 이런 시설들이 우리 동네에 잘 갖춰지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사는 동네에는 그런 게 잘 갖춰 있으면 우리 동네 좋은 동네야.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시는 동네가 그런 동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동네 그 다음에 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동네 그리고 일자리가 가까이 다닐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일자리가 있으려면 주거지가 아니고 역세권 저희 역 주변에 가면 큰 백화점도 있을 수 있고 업무 빌딩들이 쭉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 다니는 것도 가깝잖아요. 물론 직업의 선택에 자유는 있어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려면 멀리 갈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주변에 그 업무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판매 시설도 좀 많이 있고 그런 건물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병원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동네 그런 게 바로 도시기능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도시기능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요. 정비구역은 저희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주민분들이.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범위를 법에서는 정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그냥 쉽게 눈으로 보여지는 건 도로 공원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 같은 거 있는 거.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도로는 굉장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람이 어딜 따라 걸어요? 도로를 따라 갔잖아요. 도로에 차도도 있고 보도도 있고 차도 잘 다녀야 되고 사람도 잘 다녀야 돼요. 그때 동네의 길이 좁아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차도 원활하게 다닐 수 없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차를 반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육안으로 가능한 건 도로가 널찍하게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 하다못해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의 도로는 잘 돼 있는데 뭐가 열악해서 재건축을 하시고 싶을까요? 내 아파트 낡은 거 같아요. 주차장. 그겁니다. 그런 시설들이 잘 충족이 되어 있어야 살기가 좋은데 그런 것들이 예전 기준에는 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동네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저희가 삶이 질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낼 때 공원에 여유있게 산책도 다니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이제는 턱없이 부족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좀 더 잘 갖출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우리 마을 또는 우리 아파트 단지를 건물이 낡았다는 게 단지 건물이 무너질까 봐일까요? 사시면서 뭐가 불편해요? 내 아파트, 그냥 딱 내 아파트만 두고 주차장 없는 거는 전체의 문제고 건물 나왔던 거잖아요. 반을 맨날 고치셔야 돼요. 보면 재건축할 때 인근에 부동산 가면 맨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새 집 놀라고 하면 바닥을 다 뜯어서 자꾸 관 교체를 해야 된대요. 근데 내 것만 관을 교체해서 될 일이냐?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수돗물은 다 공통으로 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녹물이 나오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내 것만 열심히 고친다고. 그런 것들을 고쳐서 써야 되니까 결국은 아파트를 다시 부시고 그런 것들을 새로 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택들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쳐서 그냥 퉁치면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제 나뉘는 거죠. 재개발,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노불량 다세대 다가구 일반 주택들 단독주택 아니면 근생주택 이런 것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도로등 기반 시설이 불량하다. 아까 말씀드릴 때 제일 육안으로 보이는 게 도로니까 그래서 도로라고 쓰긴 했어요. 근데 도로 말고도 공원도 없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쉬실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애들이 나가서 놀 놀이터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동주민센터들이니까 어떤 우리가 공공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좋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재개발을 하는 데에서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하면은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저희 평으로 환산하시는 거 잘 아시지 않으세요? 우리 집 아파트 몇 평, 우리 집 몇 평, 우리 상가 몇 평. 그러면 원래 저 1만이라는 숫자 곱하기 0.3025를 곱하시면 평으로 환산됩니다. 그러면 대충 0.30이면 3,000평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3,300평.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 1만에다가 곱하면. 네. 3,000평 이상. 네. 대략 퉁치면 3,000평 이상으로 묶어야지만이 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일단은 우리 주택이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그러면 공동주택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 떠오르시는 게 아파트시잖아요. 근데 원래 따지면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연립주택이 여러 개 모여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연립주택끼리 하시는 경우보다는 아파트 단지 하나씩이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연립은 선택지가 많고 저희가 이제 이런 개념이 있으니 용도지역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것 때문에 용적률이 높다,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오래된 아파트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것끼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건 바로 이 기반시설이 불량하냐, 비교적 양호하냐. 일반 주택단지, 일반 동네, 그냥 집들이 있는 동네에 가면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열악한 게, 우리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주차장이 부족한 거지 없는 게 아니죠. 그 안에 관리사무실도 있어서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 공원도 안에 자체적으로 단지 내 조경을 한 공원도 작지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도 갖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양호하다고 부르는 거고,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동네들도 있다. 그래서 크게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는 요 기반시설이 양호하냐 불량하냐를 갖고 법에서는 재개발하냐 재건축하냐를 크게 나눕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건축을 할 때도 면적과 세대수 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1만, 아까 1만 제곱미터를 우리 평으로 환산을 할 때는 약 한 3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곱하기 0.3025 그 숫자를 곱한 그런 면적 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아니면 공동주택이 200세대 이상이어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기준에 부합을 하면 누가 사업을 해? 주민들이 우선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이. 그 다음에 내가 대부분은 다 조합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업을. 근데 보니까 우리가 너무 뭔가를 하려고 해도 돈이 들잖아요. 돈도 주민들끼리 걷어서 하는 것도 진짜 현실적으로 안 되고,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공. 원래는 구청, 시청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나누고 있긴 합니다. 법에서. 근데 대부분이 SH나 LH나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SH나 LH가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공공의 도움을 받아서 조합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동업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주민들 그냥 다 신경 안 쓰게 공공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SH나 LH한테 그냥 맡기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민간의 땅에서 우리가
거를 갖다가 선택을 하는 요런 선택의 방법이라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 역세권 안에, 역세권이라면 저희 그냥 역 근처라고 알고 계시는데 법에서는 그것도 그 범위를 역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역세권이냐라는 거를 정해놓고 있어요. 역세권은 반경 350m 이내. 그 지역에 일단은 동네가 낡아야 돼요. 노후 불량 밀집 지역. 그 다음에 면적은 5천 미만.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 아파트는 2종이냐 3종이냐 그 다음에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 경우는 1종인 경우도 있지.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딱 중공업 지역. 아마 여기 강동구에도 중공업 지역이 있나요? 없어요. 네. 강동구에는 중공업 지역이 없는데 그냥 딱 말씀드리면 떠오르는 데가 옛날에 영등포에 물레동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공장이 많았죠. 예. 그 다음에 저희 생각할 때 구로에 공단이라는 게 있었죠. 공장 되게 많은데 그런 데들이 보통 이 서류를 떠보면 중공업 지역이라고 떠 있습니다. 네. 그런 데에서는 일단 공공한테 사업을 맡길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공공에다가 맡겨서 하는 그게 바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인데요. 이게 실은 3년 한시법입니다. 한시. 3년간 여기에 보면은 2024년 9월 20일까지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현재 국토부에서 이게 그래도 사업이 좀 원활히 진행되는 곳들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연장을 하려고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공공이 그 민간이 이제 공공한테 사업을 맡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금 법령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크게 쉽게 접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공공주도로 그냥 딱 할 수 있는 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오늘 뭐를 배우시냐?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수업을 들으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뭘로 구분을 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뭘로 구분하냐? 법에 따라서 법. 그러면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아니면 도시정비법 내지는 도정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던 게 있어요. 그 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게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그거 말고 저희가 뒤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때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거 많이 들으시죠? 그런 건 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인 정비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규모라고 묻습니다. 소규모. 이거보다는 작게 한다는 거죠. 이거보다 작게라고 하면 뭐겠어요? 일단 면적이 작아야 되고 세대수가 작아야 되는 거죠. 이거보다 작은 걸로 하는 건 소규모 정비법. 자, 그러면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뭐가 차이가 날까? 앞에서도 강조를 계속 해드렸어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냐, 불량하냐 라고 따진다. 그 다음에 면적 기준이 요렇게 1만 이상 지역 또는 200세대 이상. 여기는 노후 불량한 거 1만 이상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뉜다. 라는 거죠. 근데 결과물을 보시면 똑같아요. 아파트를 짓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데 단지 여기 이 도로 부분 여기에 제가 여기 써놨죠. 재개발은 이거 원래 공공에서 도로랑 같은 거 개설해 주잖아요. 우리 상수도, 도시가스, 하수도가 문제가 생기면 하수도 누가 고쳐줍니까? 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그 원래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다 사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지 안에 있는 거는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주민들이 내 사유지에 사업을 하니까 내가 의무는 원래 아닌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그래요. 그 원래 우리가 한 뭐 300세대가 있었다 쳐요. 근데 300세대로 재건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요? 분당 1대1로 하면 실은 사업을 할 때 나는 면적을 갖고 가는 게 똑같겠죠. 300세대니까 내 면적 주고 나 30평 갖고 있었어. 30평 주고 내가 30평으로 가져가요. 근데 문제는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부시고 설계도 해야 되고 시공사한테 공사비도 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된다. 주민분들이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적률을 더 달라고 하시잖아요. 용적률을. 그럼 용적률을 더 달라고 그러면 나라에서 얘다고 주시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뭐를 해요? 저희는 기부 체납이라는 걸 합니다. 국가에 자 우리가 300세대였는데 용적률 더 주시면 저희 400세대 해가지고 일반 분양 100세대 해가지고요. 저희 공사비랑 이런 거 사업비 충당해서 분담금 좀 덜 내고 사업을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 국가에서 300세대에서 400세대 되면 한 세대당 차가 한 대라고 치자. 그러면 400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로 주변에 있던 도로가 어떻게 돼요? 막히겠죠. 그러니까 도로 넓혀줘. 그러면 이렇게 도로도 넓히고 그 다음에 300세대 있을 때 공원 크기하고 400세대 있을 때 공원 크기도 달라져야겠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우리 아파트 용적률하고 바꾸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근데 요 재개발은 원래 없었잖아요. 도로도 넓지 않은 곳도 많고요. 공원도 없던 데도 많고요. 소위 저희가 아까 문화센터, 공공청사 뭐 이런 것들이 생활 인프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국가에서 해주면 좋은데 이게 땅이 없어요. 동네에 가면 땅을 막 남의 사유지 막 사가지고 강제로 사서 이렇게 그런 걸 해줄 수도 없고 도로를 막 넓혀줄 수도 없잖아요. 집이 가득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너네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재개발을 하면 그거 원래 우리가 설치해줘야 되는데 너네가 대신 설치해. 그러면 용적률 줄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다른 겁니다. 원래 내 아파트 단지에 내가 세대수를 넓혀. 더 많이 세대수를 해야지 내가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돈이 많아요. 주민들이. 야 우리 한 5억씩 내가지고 재건축하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근데 우리는 전 재산이 아파트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월급 다 탈탈 털어가지고 재건축할 때 분담금을 다 내서 할 수가 없으니 용적률을 이렇게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좀 설치해서 좀 쾌적하게 동네를 만들게요.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법에서 말한 기존의 동네가 양호한 정비 기반 시설이냐 불량한 정비 기반 시설이냐 이걸 떠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다? 네, 사유지를 갖고 하는 거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다 사유지죠. 아파트 단지 안에 혹시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내 아파트 단지는 우리 주민들이 다 땅을 내 연면적비로 다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사유지 안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반 단독주택지가 쭉 있거나 뭐 빌라랑 막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이런 동네는 그 도로 같은 게 원래 국가 땅이에요. 이게 이제 서울시 땅인 경우도 있고 뭐 정부의 국토교통부 땅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에서 갖고 있는 땅일 수도 있고 그 가치 사업, 가치. 그러니까 원래 구나 시가 갖고 있는 땅 줘야 되고 도로나 공원 있는 거 다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2층, 3층, 1층짜리 주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도로도 부족하고 공원도 더 부족해지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더 내놔요. 그래서 어찌하거나 재건축이라는 거는 내 아파트 단지 사유지 안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하거나 의무는 아니지만 내 용적률을 위해서 기부 체납을 하는 거고 내 필요에 의해서 요거는 원래 국가랑 같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
보니까 야, 내 땅 갖고 있는 거 아파트 단지로 일부 쓰고 옆에 도로도 그거만큼 다 넓게 해서 내놓고 너네 세대수도 많이 늘어나니까 뭐 이것도 더 되고 이런 식의 아예 다른 거예요. 여기는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재건축은 내 사유지 안에서 내가 분담금을 적게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내놓는 거라서 그거는 원래 내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찌하거나 내가 용적률을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 예, 큰 차이는 이거다. 자, 그림적으로 보면 재건축 사업 당연히 아파트 단지였던 걸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만듭니다. 재개발 사업 이런 동네 막 길가 쪽에는 뭐 근생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안에 단독 주택도 있을 수 있고 막 빌라도 있고 여기 사이에 막 길도 이렇게 막 있습니다. 이런 길들이 원래 나라 땅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이만큼 주민들을 재개발을 하고자 해가지고 뭉쳤다. 그러면 요만큼 이 구역 안에서 이렇게 아파트도 내고 도로도 이렇게 내고 공원도 옆에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공원도 만들고 그래서 그냥 육안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를 똑같이 만드는 건 비슷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이런 도로들 여기는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도로 같은 거 다 합쳐서 이렇게 내놓는 거니까 이거 원래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내 아파트 주민들의 사업성을 위해서 내가 바꾸는 개념입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수없이 정비기반시설 했는데 아까 도로가 육안으로 보실 때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로를 봅니다. 이렇게 도로를 보면 도로를 파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관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관로들이 뭐냐? 아까 보실 때 여기 도로 안에는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소방, 길가에 이런 데 가보면 이게 빨간색으로 소방 이렇게 소화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럼 그 안에 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소방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시가스 이런 관로들이 매립되어 있잖아요. 도로는 저희가 그냥 볼 때 사람이 걸어다니거나 차가 지나가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안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다. 저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사람도 그냥 보면 몸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각종 장기들이 있으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문득 이제 감이 안 오시는데 이런 그림을 보시면 아 도로가 그만큼 기능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 동네로 들어가는 도로가 좁아요. 내가 차가 한 대밖에 정도 못 지나가요. 그럼 보통 한 4m 되죠. 4m. 그러면 차 한 대 지나가고 사람 옆에 이렇게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폭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수관이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수관을 고쳐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길을 다 막아요. 그러면 사람은 간신히 지나가지만 차는 또 못 지나가요. 그래서 도로가 넓고 좁음이 내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수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의 문제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기능은 되게 중요하고 육안으로 보실 때 어느 동네를 갔는데 도로가 막 꾸불꾸불하고 좁고 넓었다 좁아지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다. 네. 하다못해 제일 중요한 건 도로가 좁으면 뭐가 문제다? 응급할 때 소방차 못 들어가요. 앰뷸런스도 잘 못 들어가요. 경찰차도 잘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일 불편한 거 아마 그냥 일반 주택지에 사시는 분들은 느끼시는 게 그걸 거예요. 저희 쓰레기 청소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지파에서 실고하는 큰 차가 와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골목골목마다 환경미화 해주시는 분이 실어 놔두시는 큰 길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좀 더 넓은 골목길에 있는 주택에 있는 빌라, 연립 이런 데들은 내 출입구가 항상 쓰레기 봉투가 쌓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실은 중요한 거예요.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하냐, 불량하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했고
결국은 나중에 다 아파트들이 어디 재건축되고 재개발되면 이렇게 막 길도 널찍널찍하고 가운데 이렇게 공원들도 생겨주고 막 이렇게 해서 동네가 확 탈바꿈을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 다양한 정비 사업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면서 각 사업별로의 특징이 가장 먼저 차이 나는 건 정비 기반 시설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곧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것보다 도로가 가장 심플하긴 하고. 오늘 어차피 지금 첫 수업이시다 보니까 어려워요. 근데 아마 여기 오셨던 분들이 대다수가 인터넷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이거저거 공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내 동네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내 재산권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내가 이거를 왜 재건축을 하고 왜 재개발을 하겠습니까? 내가 천년만년 그게 아니고 그래도 내 자식이 좀 강남이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번듯하게 이 강남에 좀 이렇게 아파트 딱 해서 내 자식들아 내가 이거를 하나 아파트를 물려주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는 게 내 재산 증식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내가 재산 증식을 하는데 내가 돈 많이 투자해서 하는 걸 원할까요? 아니죠? 돈을 적게 들이고 하는 거를 선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돈 어떻게 하면 적게 들이고 내가 해박치는 아파트를 하나 갖게 될까? 아니면 내가 아파트 뭐 몇 채 갖고 있으면 적어도 1+1은 받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이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긴가민가한 게 너무 많아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게 내용이. 그리고 막 유튜브도 뭐라고 하고 막 뭐 여기저기서 막 뭐 인터넷에 뭐도 올리고 하는데 비슷한 거 같는데 맞는 거 같기도 하고 틀리는 거 같기도 또 다른 분들은 이게 뭐 이게 맞대 저게 맞대 네가 말하는 거 그거 틀린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다 보니 결국은 구청에서 이렇게 교육들을 하게 되면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여기 오시는 건데 실은 와도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듣긴 듣는데 한 번 들어도 모르겠고 2번, 3번 들어야 알까 말까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쉽게 뭐 하나라도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만이라도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실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나 이런 것들은 실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디테일하게 이해 가능하게 설명들이 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분들도 법에 있는 걸 따라서 쓰고 다른 누군가가 올린 걸 갖다 베껴다 쓰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결국 이런 데를 오시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강사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면 거기서 하나 얻어가고 또 다음번에 오면 또 하나 얻어가고 이런 상황으로 해서 공부들을 하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할 때도 최대한 쉽게 해드리고 졸지 말게 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여기 가만히 서가지고 똑같은 정비 기반 시설, 정비 막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졸리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좀 많이 주무셨다 앞단에. 그래서 스탠드 마이크 집어치고 자 이렇게 마이크를 무선으로 들었으니까 이제 직접 핸드폰을 울리게 해주시거나 하면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어르신이 노래를 부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앞단에는 제가 중점적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뭘로 구분할 거냐 우리가 뭘 것 같아 그러세요. 아까 제가 무수히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로가 잘 돼 있냐 못 돼 있냐 그리고 원래 동네가 아파트냐 아파트가 아니냐 그냥 쉽게는 이렇게 구분이 좀 가능하시다. 네. 네. 이게 마이크가 끊기면 저기 촬영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또 마이크가 잘 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단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크게 나누는 방법은 확인한 가능한 게 뭐다? 도로다. 도로가 꾸불꾸불하거나 폭이 좁거나 막 이러면 거긴 재개발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아파트 단지는 어떻다? 도로랑 이런 거 아파트 단지 내에 번뜩번뜩하게 잘 돼 있다. 하지만 주차장도 좁고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우리는 내 집만 맨날 고쳐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새 집을 짓기로 했다. 예, 우리의 낡은 아파트를 다 같이 새로 지어야겠다 해서 재건축을 하시는 거다. 그럼 재건축 사업은 아까 뭐 기준이 법적으로 뭐가 요건이 있다? 면적 기준이 1만 제곱미터 또는 200세대 그 기준이 돼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재건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재건축은 아까 앞단에서 보실 때 핵심이 낡은 공동주택 단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낡은 게 뭐가 어떻게 돼야 낡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낡았다를 누구는 10년만 돼도 낡았다고 그러고 누구는 30년 살아도 뭐 쓸만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계속 집을 안에를 리모델링하고 바닥에 관도 싹 다 갈고 막 계속 이렇게 관리를 잘했어요. 그럼 나는 살만하다고 할 거잖아요. 근데 다른 집은 내가 주머니 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집을 계속 수리를 못했어요. 그러면 금방 집은 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각자의 낡음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를 하는 겁니다. 바로 안전진단. 자, 주민분들이 토지등 소유자, 여기서 토지등 소유자는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재건축은 여기 아래에 제가 써놨는데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가로하고 구분 소유권자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땅하고 내 건물하고 분리될 수 있나요? 없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도 마찬가지죠. 땅하고 건물을 일체로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 토지등 소유자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구분 소유권자. 법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어려운 용어로 구분 소유권자.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자일 수도 있고 상가 소유자일 수도 있죠. 아무튼 그 소유자분들이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저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구청에서 등록되어 있는 유능한 안전진단 업체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업체한테 돈을 내고 안전진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등급, 여기는 정말 건물이 조금 있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를 어지간히 고쳐서는 되지 않아요. 다 고쳐야겠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줍니다. 그 등급을 주어서 어떤 거는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 리모델링 조합 엄청 주변에 많이 드시죠. 예, 거기는 등급이 재건축 정도의 등급이 안 나와서 리모델링을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죠. 물론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이 재건축만큼의 등급이 안 나오는 수도 있지만 이미 내가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적률을 좀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 분담금을 낮춰야 되니까. 근데 이미 종전의 아파트가 용적률이 많아. 지금 있는 한계에서는 그 용적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건축을 못하고 리모델링을 가신 겁니다. 워낙 용적률을 많이 갖고 있었던 아파트여서.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이 떨어져요. 현행 기준에.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선택해서 이제 가시는 상황이 된 거죠. 아무튼 재건축을 하려면 우리 집이 낡았다는 걸 증명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안전진단이다. 안전진단은
아파트 소유자나 상가 소유자 같이 하게 되면 그 소유자분들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단에 뭐 정비사업은 뭐 어쩌고저쩌고 정비구역 안에서 라고 돼 있었잖아요. 아까 정비구역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세요? 한 시간 안 됐는데.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범위가 있어야 돼요. 범위. 우리 아파트, 재건축이면 우리 아파트 단지, 이 단지, 네, 그게 정비구역입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하려고 해요 라고 굳이 그 정비구역 지정과 그 안에 우리 아파트 기부채납 좀 얼마 좀 하고요, 친환경 아파트로 이렇게 뭐 에너지 절감하는 이런 거 설계도 해서요, 우리 좋은 아파트 한번 이렇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설계를 하면 제일 민감해 하시는 게 뭐냐?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폐율은 뭘까요? 건폐율 아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는 건폐율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실 수 아는데 말씀 안 해주시는 거죠. 여기 꽤 연령층이 젊어서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말을 너무 아끼시네. 네, 이제 어렵게 이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자, 물병이 있습니다. 이게 300ml. 이게 이제 300%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건폐율은, 자, 제가 이걸 눕힙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요 동그라미 바닥만 보이시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이 전체 중에 동그라미만 보이시잖아요. 이거 동그라미 제일 많이 차지하고 이 동그라미만 보이시죠? 이게 건폐율이에요. 근데 실제 이 물병은 얼마짜리라 했어요? 300짜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용적률이에요. 그리고 이 물병이 실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높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컵에 따라요. 그러면 이거보다 납작한 컵에 300ml가 담기겠죠. 그러면 결국은 높이. 높이는 이렇게 300ml가 이렇게 높게 질 수도 있고, 눕히면 같은 300ml인데 낮게 되잖아요. 이겁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질 때 기본적인 건 중요시 생각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의 건물을 다 이렇게 높게 짓고 싶습니다. 왜? 왜 이렇게 자꾸 높게 짓고 싶으실까요? 고급 아파트, 고급 아파트. 낮게 지면 싸구려 아파트, 높게 지면 고급 아파트를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높은 아파트들이 있고, 플러스 거기에 뭘 하시고 싶으냐? 여기다 이렇게 막 다리를 걸고 싶어요. 명품 아파트에 대명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결국은 우리가 중요하게 결정하는 건 이거를 이렇게 계획을 할 수도 있잖아요. 300짜리를. 근데 이거를 반쯤 잘라서 2개를 지을 수도 있죠. 아니면 더 작게 잘라서 100씩 3개를 할 수도 있죠. 이런 계획들. 결국은 300짜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건폐율, 높이, 용적률, 그 다음에 아파트의 주차장은 어떻게 대충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원, 그거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것들. 대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비 계획입니다. 이거 왜 올라오지? 절차. 네. 다음. 네. 이 정비구역은 뭐다? 내가 사업을 얼마큼 할 건지. 우리 아파트 단지 하나만 갖고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가 좀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단지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개의 단지를 하나로 묶어서. 그러면 그게 하나의 정비구역인 거예요. 나하고 내 옆에 아파트하고 같이 묶어서 해요. 단지를. 1단지, 2단지 이렇게 맞붙어 있었어요. 그 같이 하면 넓어지니까 훨씬 좋은 계획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통합 재건축 뭐 이런 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아파트 단지였는데 하나의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안에 개량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 그게 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쉽게 와닿는 게 내가 새로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 기존의 용적률이 뭐 한 230이었는데 한 300%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구청이나 시에다가 뭐를 내놓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아파트 어떻게 에너지 절감하는 아파트 만들고 뭐 이런 걸 하겠습니다. 대충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게,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신속통합 계획이라는 거를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신속통합 계획은 뒤에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뭔지. 근데 아무튼 이 신속통합 계획이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이 정비 계획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욕심껏 막 설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아파트가 저기 어디 허허벌판에 이 아파트만 짓는 거면 모르겠는데 내 아파트도 있으면 옆에 주택단지도 있고 또 옆에 아파트도 있고 막 두루두루 다 동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역에. 근데 지역에 좀 전반적으로 쾌적한 동네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욕심껏 다 설계해도 어차피 서울시에 다 올라오면 이거 자르세요, 저거 자르세요, 이거는 너무 과도하잖아요. 아, 이거는 조금 저 좋게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하거든요, 협의를. 그리고 최종은 어디서 결정을 해주냐, 심의위원회에 가서 전문가분들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는 더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막 일조 피해주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아파트 지면서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는데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내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욕심껏 막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그걸 갖고 자치구하고 협의하는데 하세월, 서울시하고 협의하는데 하세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타가지고 또 엄청나게 많은 말을 겪으면서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 너무 많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조합원분들이 난리를 치십니다. 왜 우리 총회할 때 막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왜 결과는 왜 이렇게 해갖고 온 거야? 그러면 조합원들도 기대에 부풀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실망. 조합도 그거를 대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실적을 못 내니까 조합원분들의 원성을 사. 그 다음에 왜 구청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민원도 두루두루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를 둠으로써 사전 조율의 과정을 좀 거칩니다. 네, 요 정도 범위에서 좀 하시고 나머지는 좀 저희가 나중에 세부 계획을 좀 더 잡을 때에는 요 가이드 안에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신속통합이에요. 신속통합 기획. 이건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긴 합니다. 선택. 근데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왜? 싸우기 싫어서. 자꾸 싸우면 그게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합원분들이 난리가 나십니다. 기대치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막 가라앉게 되면 분담금으로 바로 타격이 오니까 그거를 잘했네 못했네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길어지죠. 나 죽기 전에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봐야 되는데 아파트 못 짓게 생겼네. 10년이 걸리네, 20년이 걸리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손해는 누가 본다? 주민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면서 만들었던 게 이제 신속통합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면 아까 정비구역이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그 범위 내에서 있는 주민분들이 추진위원회,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수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주민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자, 앞으로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죠. 그러고 나서 일정 요건을 이렇게 갖추면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거를 신청을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낸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시는 거예요. 회사. 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시면
회사 설립하는 등기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같이 공동, 주주로 참여하시는 공동으로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이게 조합이. 우리가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모두가 주주가 되셔가지고 조합원이라고 하죠. 주주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을 위한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법인을 이렇게 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했어요. 그럼 원래 우리 사업을 할 때 아니면 장사를 할 때 뭐가 있어야 되죠? 미천. 미천이 있으셔야지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미천이 뭐가 있으세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땅밖에 없으시네. 그러면 이거 저 설계도 하고 모두 공사도 시키고 막 이랬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돈이 없을 때 꿔야죠. 근데 누가 많이 잘 꿔주냐? 실은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대여를 좀 해주십니다. 협상을 하시죠. 우리 조합원들 좀 돈을 우리가 내서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실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시공사를 지금 조합 설립,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을 앞단에 하는 중요한 이유가 조합원분들 입장에서는 좀 사업비를 좀 더 꿀 수 있는 확실한 회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시공사는 그러려고 선정을 하는 게 아니죠. 원래는 시공사는 공사를 하라고 선정하는 건데 돈이 없어서 시공사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돈을 꿔주는 역할자가 좀 됐다. 근데 돈은 공짜로 꾸는 게 아니죠. 시공사가 어쨌거나 원래는 공사를 잘하라고 맡겨진 곳인데 선정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모자른 게 아니라 거의 없죠. 그 사업비들을 좀 대여하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예전에 실은 이 시공사를 원래 선정한 이유는 공사를 맡기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을 자꾸 꾸다 보니 시공사의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대여를 해주는, 사업비를 융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공사가 이 앞단에 선정이 되면 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막 재개발 재건축 되는 데에서 시공사하고 많이 싸우죠. 왜 그럴까요? 공사비가 비싸잖아요. 물론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오른 게 있는데 문제는 도면입니다. 도면. 저희가 계략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받고 그걸로 조합 설립, 사업을 하는 회사까지는 설립을 했어요. 근데 아파트를 실제로 질 수 있는 정도의 도면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략적으로 평당 얼마에 합시다. 요거 갖고 요 정비 계획 때 있던 계략적으로 확정도 안 돼. 대충 몇 %까지 질 수 있다라는 거. 주차는 대충 뭐 지하 몇 층까지 팔 수 있다. 뭐 이런 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갖고 그거 평당 대충 얼마예요? 라고 해서 계략적인 공사비를 갖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은 도면을 어디서 그래서 허가를 받는 거냐면 사업시행 계획인가예요. 이미 건설사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도면을 갖고 다시 도면을 갖고 이 내역을 공사비가 얼마나 들지를 다시 산정을 해보면 이때 하고 선정했을 때 계략 얼마인 거하고 요 사업시행 계획과 허가받은 도면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부러 맞춰서 설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공사비가 흔들립니다. 내려가면 다행인데 저희 살면서 물가가 내려가는 법을 보신 적은 없지요.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공사가 내역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면서 공사비나 이 물량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 때에는 물건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 여 안에 보시면 의자가 몇 개고 책상이 몇 개고 여기 에어컨도 있고 이거를 그냥 대충 우리가 여기는 한 저기 300인
용으로 이렇게 강단을 합니다. 이거하고 이렇게 다 나무로 좋게 해주시고요. 에어컨은 최신식으로 달아주시고 이러면 당연히 물량도 바뀌고 단가도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는 나는 이미 선정됐으니까 배를 째라 하겠지. 딜을 하려고 해도 공사비를 막 깎고 막 내고를 하려고 막 열심히 해도 안 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앞단에서 뭐를 했어요? 돈 꿔줬잖아. 그거 다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사 해지하고 다른 데 선정하세요. 이러기는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뺏겠어요? 못 뺏으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울시에서만 조합 설립 인가하고 이 정확한 도면을 그려낼 수 있는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걸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허가된 도면 보고 정확하게 견적을 내라 이랬는데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긴 게 사업비를 유통을 못하다 보니 설계사를 맘대로 뽑아가지고 일을 부릴 수가 있나, 뭐 다른 기타의 요것들 조합이 제대로 운영이 되길 하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결국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와서 시공사를 앞단에 뽑을 수 있게끔 바꿨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이 시공사 선정할 때 1단계로는 이때 계략적인 내역으로 이렇게 하고 입찰 참여하고 선정을 한 다음에 다시 며칠 이내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역서를 좀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룰들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 사업시행 계획 인가에서 좀 더 확정되어 있는 도면을 갖고 이때 다시 견적을 다시 작성을 해서 계약 전환을 하는 거를 이때 한 번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네. 어쨌거나 절차로 보면 조합 설립인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이렇게 조합원들끼리 설립을 하시고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나서 사업시행 계획인가라는 걸 합니다. 사업시행 계획인가는 조합 안에서 이제 사업을 어떻게 그러니까 별로 실은 추정 분담금이라는 걸 알려드리긴 하죠. 근데 사업시행 계획인가 내용이 건축물 우리 아파트 어떻게 하고 단지 내 조경은 어떻게 하고 주차는 얼마나 설치하고 뭐 국가에다가 기부채납은 뭘로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허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뭐 허가 신고 인가 뭐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이제 건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다 설계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되고 그걸 갖고 그러면 새로 지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설계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전에 내가 아파트 몇 동 몇 호 얼마 그 다음에 내가 그거 갖고 비례율 곱해가지고 내가 분담금 범위는 얼마 뭐 이런 걸 정해가지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걸 하죠. 이때가 제일 이제 뭐 가장 관심이 이제 집중되시는 때가 이때죠. 나 아파트 몇 평짜리 어떻게 배분 받아가고 분담금이 대충 얼마나 나올지가 거의 여기서 나와주니까요. 요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게 이제 종전에 내가 갖고 있던 걸 종전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 그게 법에는 분양 예정 건축물 뭐 이런 식으로 법에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할 건물 그거에 대해서 두 개를 도면을 보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평가사님들이.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거는 얼마 그 다음에 새로 지어질 건물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나오면 그거 갖고 누가 몇 동 몇 호를 이렇게 나중에 가져가면 분담금이 얼마나 대충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걸 통해서 1단계로 확정은 아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계략적인 확정인 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저희가 아파트 지어서 들어갈 때 정산을 하셔야 되니까 원래는 예.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사셨던 분들이 이주를 하셔야겠죠. 그 이주를 다 하면 건물을 부셔야지 그 땅을 빈 땅으로 만들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고 관에다가 구청에다가 우리 건물을 이제 짓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착공신고라는 거를 냅니다. 네. 착공신고를 내고 공사를 시공사가 열심히 공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공사를 쭉 다 하고 나면 건물을 저희가 지을 때 구청에다가 착공신고라는 걸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근데 건물을 다 짓는 건 어떻게 지어야 되냐? 저희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라는 걸 받을 때 도면 이거 허가받는다 그랬죠? 허가받은 대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대로 공사를 잘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준공인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준공인가. 우리 보통 이제 사용 승인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개별법에서는 이제 사용 승인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어쨌거나 건물을 준공한다. 그리고 준공을 하면 자,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하고 준공인가 필증이라는 걸 구청에서 줘요. 준공인가. 그거를 받고 난 다음에 건물을 다 지었으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건물을 지어서 그냥 드리기만 하면 내 건가요? 등기하셔야 돼요. 등기. 이 이전 고시가 저희 관리처분 계획인가 할 때 내가 몇 평형짜리 이렇게 신청한 다음에 동호수 추첨 나중에 받으시고 이거 내 거야. 관리처분 계획인가서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대로 내가 받아야 되죠. 그 내용대로 등기 작업을 하는 게 자, 이제부터 등기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게 이전 고시예요. 그래야지 이전 고시가 나야 그 서류를 들고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서 이제 등기를 계속 이제 해서 내 이름 앞으로 딱 새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자, 이전 고시까지 해서 저희가 등기까지 받았어요. 이거 하면서 이제 정산도 다 했어요. 조합이랑. 그럼 우리 계속 조합원일 이유가 있나요? 사업을 할 때는 자, 무이자 그래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 새로 사업하려고 조합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럼 이제 다 내 아파트 돈 낼 거 내고 내 아파트 다 등기 받았으니까 이제는 같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분들이 이제 우리 사업 잘했어 나중에 봐 뭐 이제 해청 조합을 해산합니다. 그럼 이제 조합원 지위들이 이제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에 뭐를 한다 그랬죠? 법인, 회사, 등기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은 해산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법인의 그 등기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어쨌거나 사업을 하면서 비용 정산이 덜 된 거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정산을 하고 회사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법인 등기를 이제 없애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뭐 부대 업무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바로 청사입니다. 여기까지 다 하면 이제 이 사업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근데 조합원 분들은 여기 조합 회사까지만 가시면 되고 보통 요 시점에 이제 조합장님이 계셨다면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청산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좀 하시기는 해요. 마무리까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가 뭐였냐. 어저께인가도 기사가 났죠? 저기 땡땡 아파트에 저기 상여를 뭘 받았네 어쩌네 하면서 뭐 이렇게 이슈되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과정에서 열심히 이제 막 집행부가 일을 하긴 했죠. 근데 막 소송이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고 막 자녀 업무들을 처리하고 이러면서 조합에 이제 비용들이 남으면 어쨌거나 수고했다고 이제 뭐 월급도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이제 나머지 걸 다 정산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조합장님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인센티브 소위 말하는 거 이런 거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조합원분들이 나는 그 사람이 일을 잘했다고 생각 안 해. 그래서 나는 그 돈을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의 이슈. 아니면 이거는 실제 서울시에서도 재작년인가 언제
조합이 등기까지 다 하고 조합이 청산을 했어요. 근데 법인을 없애질 않아요. 조합 등기를 없애야 되는데 뭐 하나 하고 점검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사업 끝나고 막 5년, 6년, 7년, 막 10년 이상 막 이렇게 됐는데 조합이 살아있는 거예요, 법인이. 그 왜 안 죽이고 저러고 있나 봤더니 조합에 돈이 남았어. 쓰고 있는 거예요. 월급만. 정리를 잘 안 하고 소송이 있다 그러면서.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조합을 해산할 때 조합에서 만약에 이제 미지급했던 용역비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그때 빨리 주고, 시공사하고 정리할 거 있으면 빨리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돈이 남으면 조합원한테 줄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소송 중에 있으니까 우리 월급도 받아야 되고요. 이래저래 조합 사무실도 살아있어야 되니까 경비로 저희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게 정당한 소송이고 정당한 집행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곳들이 있었다 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정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조합을 없애도록 이렇게 지금 기준을 바꿔놨어요. 불가피하게 진짜 소송이, 시공사가 요즘에 이제 소송이 준공할 때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인근에도 아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공사비, 정산 합의를 잘 못해가지고 늘 올려달라, 나 못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입주는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불가피하게 소송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끝날 때까지. 그 소송이 끝나기 전에 조합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불가피한 거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거 이외에 편법적으로 이상하게 돈을 쓸 목적으로 조합법인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적발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법적 조치를 받습니다. 그 조합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련의 어쨌거나 이런 계획, 이런 절차를 통해서 쭉 이제 조합 청산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 사업이 끝나는데, 자, 이 각 사업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절차별로는 하단에 적힌 것처럼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동의를 받는 건 동의서 양식일 수도 있고요. 총회일 수도 있죠. 처음에 앞단에 이게 없잖아요. 조합이 없기 때문에 앞단에 총회 같은 걸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단에서 이렇게 동의서들을 증거합니다. 그러고 났다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총회라는 거를 개최해서 총회에서 결정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의원한테 위임을 하는 내용들도 있고 하죠. 법에 기준된 내용대로 항상 어떤 단계를 거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법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 동의를 받으세요. 그 동의의 방법은 동의서일 수도 있고 총회일 수도 있고, 네, 그거는 각 법에서 절차마다 나오는 법에 있는 내용대로 만약에 각 절차별로 이렇게 조합원들의 동의를 안 받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실수로 나는 여기서 만약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를 하는데 조합원 과반수 직접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합에 여기서 보면 직접 출석 과반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반수가 뭘까요? 과반수는 50% 저희 이상 초과라는 단어가 있죠. 이상은 50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과반수는 50 갖고 안 돼요. 50을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50.5, 50.78 이렇게 계속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딱 50이면 안 되는 거예요. 50 이상이라고, 과반 50 이상이라고 하면 50부터 과반수는 50.1이라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이거를 숫자가 10명 중에 과반수 이러면은 51명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숫자가 1357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갖고 일일이 조합원 명부를 갖고 서명 결의를 받던 참석 조합을 갖고 일일이 다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숫자를 산출을 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
어쨌거나 이게 다수의 조합원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 뭐든지 다 찬성하고 동의해 주지 않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걸 문제시 삼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잘못냈어, 취소해야 돼. 인가가 잘못됐어, 조합 설립 인가가 잘못됐어,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걸 잘 모르고도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하다 보면 거기서 숫자 검증을 하다가 어머 실수했네. 그래서 저 숫자가 미달되면 이 과정이 시공사 선정 무효. 사업 시행 인가 갔는데 이 이유부터 소송을 했어요. 하고 막 공사도 막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조합이 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다시 공사하다 말고 이게 취소가 됐다, 이리로 가야 돼요. 그동안 사업 못합니다. 바꿔야 돼요. 동의 받아서 다시.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윷놀이 할 때 백도 되는 겁니다. 백도.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이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우리 조합원들은 동의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오메 조합이 실수를 해서 내가 아파트를 이때 가면 내가 한 2년 이때 입주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3년도 가고 4년도 가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단계별로 가장 중요한 건 각 서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동의입니다. 동의. 동의는 한 번 체크, 100번을 체크해도 꼭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모든 단계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추진 절차를 보면 많이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절차대로 이렇게 가는데 어찌하거나 아래 적혀있는 이런 동의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아까 신속통합기획, 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분들이 욕심껏 하실 수는 있지만 왜?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용적률 300%인 빠이 높이는 무조건 우리 50층 합시다. 그러면 막 조화를 하셔가지고 막 찬성하시고 막 총회에서 통과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를 했지만 결국은 뭐 32층 된대더라. 막 이렇게 되고 용적률은 290밖에 안 나온대더라. 그럼 10%가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주민분들이 자치구 구청에다가 서류를 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내용이 바뀌고 또 그걸 갖고 자치구하고 조율을 했는데 그걸 또 시에 가면 시에 가서 또 막 협의하면서 또 내용이 또 막 바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 심의를 갔어요. 심의를 갔는데 전문가분들이 야 이거 안 되고 이동은 높이고 이거는 낮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막.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막 이제 집단 민원을 이제 막 올라가라 막 이제 구청장님 나오세요 막 하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진치시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치구, 서울시 주민이 한꺼번에 모여. 다 모여. 거기에 전문가도 입회하세요. 그래서 같이 계획을 요 정도 안에서 일단 가이드를 만듭시다. 요렇게 해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사업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행착오를 덜 할 수 있고 그러면 주민분들이 불만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일정도 조금 단축도 되고 이런 취지에서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거를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렸죠. 도로하고 뭐 기타 등등에 원래 깔고 있던 게 원래 누구 땅이다? 주민 땅이 아니고 자치구나 서울시나 뭐 이런 데 땅이잖아요. 같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자기가 원래 뱉어내야 될 도로나 공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특히나 공공이랑 같이 사업을 하는 거는 다른 데 없으니까 필수적으로 거의 다 신속통합 기획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재건축은 내 땅에서 주민분들의 온전한 땅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그걸 의무하기는 그렇고 주민분들이 이제 동의받는 이제 선택. 저희가 정비 계획을 내면
저희 신속통합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문을 받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열심히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예. 과정을 조금 많이 이렇게 지루하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어쨌거나 서울시에 어디가 하면 신속통합계획을 좀 하시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서 자문을 거의 다 받고 계시기는 해요. 예. 자, 근데 재건축 관련해서 최근에도 국토부에서 막 언론 보도로 막 발표를 했어요. 한꺼번에 막 단축해준대요. 보면은 안전진단, 특히 안전진단을 아까 절차상 맨 앞에 했었어야 되잖아요. 주민 동의를 받으셔서 안전진단을 해야 재건축을 가냐 마냐를 결정을 하는 거,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갔는데, 문제는 이제 국토부에서는 현재가 안전진단에서 이렇게 가는 거였다면 요 기간을 단축을 해주려고 요렇게 우선 여기 했던 거를 여기 이쪽으로 다 끌고 오고, 안전진단을 맨 앞에 했던 거를 요때까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를 하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런 그림을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사업을 하던 거를 이렇게 이제 중복으로 절차를 하다 보면 사업이 단축은 되겠죠, 기간은. 근데 여기서 문제는 국토부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하는데, 그 법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법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선거할 때 좀 복잡해졌잖아요. 저희 나라 이제 국힘하고 뭐 민주당하고 막 이렇게 의석수가 막 뒤죽박죽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통과를 할 수 있냐 없냐가 현재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재건축 경우에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도 이게 법 통과되면 이제 좀 활성화를 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막 하려고 했는데, 법이 지금 통과가 국회 지금 계획이 구성도 못하고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법을 통과를 시키려면 엄청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부분은 될지 안 될지 현재 모릅니다. 근데 이걸 갖고 뭐 주민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기본적인 건 법이 바뀌어야 이거를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갖고 아마 논란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요. 사업 인가 전인데 저희가 절차로 보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사업 인가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이라고 해놓고 실제 그림은 여기까지만 그려놨어요. 그러면 인가 전이라고 하면 요 시점이 돼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인가 접수 전까지라고 표현이 돼 있어야지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지가 조금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좀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알려드립니다. 자, 장시간 이제 어려운 영어로 지금 수업을 이렇게 들으셨고요. 이게 지금 제가 수업을 오기 직전에 질의를 먼저 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구청에다가. 근데 요거는 오기 전에 이렇게 제가 따로 구청에 여기 팀장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 중에서 답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좀 보셔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아까 저희 앞단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까 조합 설립하고 시공선정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게 저희 도면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려가지고 허가받는 것 같은 행위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 절차가 일단은 저희가 도면을 그려요. 아파트 건물을 각 동별을 쫙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몇 호를 어떻게 배치해야지 단지 배치도도 그리고요. 주차장도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도 어떻게 그리고 막 그립니다. 그걸 그린 걸 갖고 각 법에서 이런 심의하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심의 같은 건데 영향평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지금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하나씩 심의를 받아야 됐던 걸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정 부분만큼은 묶어가지고 중요한 심의들은 묶어서 한 방에 한 번에 심의를 해주게 통합 심의라는 걸로 바뀌어 있긴 합니다. 요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설계사무실들이 이제 허가 도면을 막 그리시는 거예요. 예. 허가 도면을 막 이렇게 작성을 하면 그 도면 다 그려진 그런 내용을 갖고 총회에서 우리는 이제 조합이니까 조합 총회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총회에서. 아까 하단에 뭐 어떻게 뭐 과반 참석에 뭐 이거 직접 출석 뭐 이런 요건이 있었죠. 그거에 따라서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가 되면 그걸 갖고 구청에다가 사업시행인과 도서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동의를 제대로 받는 게 맞을지, 그 다음에 각 개별법에서 도면 그리라고 한 것대로 이 심의 내용에 맞춰서 그 앞단의 정비계획에 맞춰서 잘 그렸는지를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은 구청에서 그걸 다 하지 않아요. 구청에서 검토할 수 있는 거 하고요. 외부, 전기 어디서 오죠? 한전. 도시가스 어디서 오죠? 뭐 서울도시가스. 그 다음에 저희 각 통신, KT, LG, 뭐 있잖아요. SK 이런 데부터. 그 다음에 하수, 도시가스 뭐 이런 거를 외부 기관까지 해서 싹 다 돌립니다. 서울시에 협의 보낼 것도 다 보내고, 그렇게 보내고 나면 최소 뭐 한 40곳부터 한 60여 개 기관들이 다 협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검토한 내용을 다 구청으로 보내줍니다. 그 보내준 걸 갖고 아까 그 보내는 게 유관부서 협의를 보내는 거고, 그 의견을 해요. 아, 이거는 도면을 이렇게 좀 계획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오면 거기서 이상이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설계사무소나 아니면 도로를 설계하거나 공원을 설계하는 업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아, 내 계획을 이렇게 손을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협의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것들이 도면 정리가 싹 잘 되면 그 내용을 갖고 구청에서 법적 절차에 공람공고라는 거 합니다. 구청에 구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상에 들어가시면. 그러면 뭐 강동구에 무슨 재건축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주민들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구청에 오셔서 아니면 조합사무실 가셔서.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아, 좀 내가 지식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의견을 내실 수 있어요. 이 계획을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재건축을 반대해요. 뭐 이런 내용을 막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구청에서 아, 의견들이 막 이렇게 왔는데 막연하게 재건축 반대합니다. 이거는 이미 다수의 주민분들이 동의를 얻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 것들은 채택되는 건 아니고요. 진짜 계획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의견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를 결정하는 게 공람의견 심사입니다. 그래서 공람의견 심사라는 걸 거치고 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치가 좀 정리가 되면 최종 구청에서 인가를 내주는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조합에다가 자, 인가 처리합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공람할 때도 인터넷에 구청에 들어가면 구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구보에다가 고시를 냅니다. 구청에서 조합에다가 자,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 알림 통지를 했어요. 그 공문을 받았어요. 그렇게 했나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시를 내야지만이 인가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은 구보에 고시를 냈냐 안 냈느냐가 이 절차가 마무리가 됐냐 안 됐냐고는. 인가라고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조합설립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인터넷에 구청 구보에 반드시 고시문이 올라와야지 처리가 된 겁니다. 요 사업시행계획인가 세부 절차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자, 재건축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모든 사업은 저희가 그냥 한두 명이 사업하면 그냥 합의 봐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면 사업기간이 짧잖아요. 근데 저희는 절차도 길고 사업기간도 길어요. 그러면 사업이 빨리 돼야 이게 어찌거나 저희가 지금 나가기로 했으면 빨리 나가고 그 다음에 빨리 새 아파트를 지어서
새 아파트를 빨리 받고 지상권 행사를 해야 돈이 되시는 거예요. 완전 내가 30평 아파트를 한 20년 있다 받겠다. 그게 돈인가요? 돈이 아니죠. 빨리 사업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업비가 늘지 않아요. 하다못해 시공사한테 대여를 받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5년 안에 대여금을 갚을 수 있는 것과 10년 있다가 대여금을 갚는 거하고 저희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자를 다 공평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업할 때 있어서 시간은 돈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줄이냐? 결국은 아까 매 단계마다 동의 잘못 받거나 서류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소송이 걸리고 소송이 지면 다시 백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럼 또 그 절차를 또 밟아야 돼요? 그러면 조합사업의 경우는 한 단계를 넘어서는 게 최소한 빨리 가도 1년, 1년 반이에요. 이런 절차들이. 근데 그냥 넉놓고 있다가 다시 1년 반 뒤로 백도해요. 근데 그게 1년 반 있다가 소송이 끝나면 괜찮죠. 내가 행위를 벌려서 고시를 받은 건 오늘이었는데 대법원 가서 회부하는 건 4년, 5년 있다. 그러면은 5년 전거를 백도잖아요. 그러면 5년만큼 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자도 늘고 나 입주하는 시간도 늘고 내 재산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매 단계마다 법률 이런 검토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잘 검토를 해서 올바르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조합사업이 지지부진 못 가는 이유는 결국은 동의예요. 주민분들이 계속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그 마찰이 사업을 좋게 갈 수는 있지만 빠르게는 못 가게 하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누가 100%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수가 원하면 가고 법에 하자가 없으면 그냥 빨리 가주는 게 맞는데 그냥 사소한 오해와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건 옆집에 누구 아들이 시공사 다니니까 카더라. 우리 아들의 친구가 실은 저기 설계사무실 다니니까 걔가 보니까 이게 이렇대더라. 우리 남편이 원래는 저기 남편 친구가 시공사 해. 그래서 이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분들 사이에 갈등이 번지기 시작해요. 그걸로 인해서 맞다 틀리다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에서 그냥 정하고 있어요. 현 시점에 법을 보면 됩니다. 그거 갖고 하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해 충돌 때문에 실은 조합사업들이 많이 지지부진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절차에 맞게 갔으면 빨리 조합원분들이 움직여 주시는 게 돈을 버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거, 돈 버는 건 비용은 절감하고 수익은 극대화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공사비, 용역비 이런 건데 조합원 분들이 맨날 그러세요. 어디 모델하우스 구경 갔다 와가지고 조합에 가가지고요. 우리도 그런 옵션 좀 해줘. 공짜일까요? 그러고 나서 조합에서는 시공사한테 얘기했더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무 서류가 없어요. 공짜로 해준다고 그랬는지 그거를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는지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런 것도 없이 계속 그 무수히 옵션 공사를 막 요청을 해서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정산을 하니까 하염없이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렇지 않아도 늘어나고 있는 공사비가. 그래서 이런 용역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막 하면서 설계사들이 심의 받거나 막 이러면은 빨리 통과해야 되니까 막 조치를 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렇게 하시면 빨리 통과될 것 같아요. 근데 실은 그거를 들여다보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았다는 거죠. 실은 그래서 전문적인 디벨로퍼들 있잖아요. 개발 사업하는 사람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체크해요. 결국 그게 공사비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조합에서도 실은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조합원분들이 계실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도우면 좋죠. 번거롭지만. 그게 결국은 내 분담금을 다운시킬 수도 있는 재능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재개발에 해당이 되고 재건축은 상관이 없어요. 무상양도 대상 국공유지 협의인데 아까 재개발할 때 그 안에 나라에서 갖고 있는 땅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를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 협의를 잘못하면 수십억씩 나요.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하고 나서 김제 이거 많이 기사 작년부터 뜨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했는데 시공사가 키를 안 줘요. 조합원분들한테. 공사비 정산 합의 안 갔다고. 그 다음에 막 컨테이너로 입주를 막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약서, 그 다음에 용역의 범위라든가 이런 게 용역 계약을 했어요. 근데 실수든 고의든 원래 그 업체가 해야 될 범위를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될 시점에 변경 계약을 해달라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 했으면 그 계약 금액 안에서 정리를 했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증액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 수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실은.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비전문가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아타운. 이거 이제 나중에 수업이 있으시긴 한데요. 모아타운이라는 게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고 하고 서울시에서 브랜드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율주택, 소규모 가로주택,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보다 규모가 작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법이 다릅니다. 이거예요. 모아타운이라면 이런 사업들이 원래 이런 주택들이 있고 요렇게 이런 조건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자율주택, 그러니까 가로주택,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이렇게 나뉘는데 모아주택을 이런 것들을 다 묶어요. 앞단에 있는 것처럼. 이걸 다 묶으면 모아타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보다 규모가 작게 진행되는데 현재는 실은 엄청 크게 하고 있어요. 이 모아타운 자체를. 근데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러 개를 묶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런 다양한 유업을 그냥 이렇게 하나로 크게 묶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 동네가 완성이 되려면 하나하나가 다 사업이 동시다발로 되지 않으면 이 동네는 한꺼번에 개선이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한꺼번에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따로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했을 때 효과가 있지 따로따로 하면 어디는 안쪽부터 사업이 되면 안에는 도로가 넓어졌다가 진입도로는 좁아요. 앞에는 6m, 뒤에 갔더니 10m. 그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큰 도로에서 진입할 때 도로가 넓었어야죠.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좋고 나쁨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절차하고 모아타운 절차를 하면 일단 모아타운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하고 정비사업, 우리가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하고의 차이는 요 단계를 생략하고 갑니다. 가로주택은. 대신 앞단에 모아타운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쭉 지정을 한 다음에 각각의 모아타운 내에 자율주택이 됐든 주로 가로주택이 많긴 해요. 가로주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각 이 절차를 조합별로 따로 해야 됩니다. 근데 빠르긴 합니다. 규모가 작아.